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 속에서 플로우 경험하기. 환희의 원천인가? 아담의 저주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환희의 원천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저주일까요? 네, 왼쪽이 환희의 원천이고 오른쪽이 아담의 저주가 되겠습니다. 환희의 원천인 사례로 알프스 폰트 트렌타츠 브락의 76세 세라피나 할머니의 예를 이 칙센트 미하이는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5시에 일어나서 수호젓을 짜고요. 많은 양의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아침이 끝나고 나면은 집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솥대 몰기를 하지요. 과수원 일도 하고 양털 빗질도 해주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증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일주일에 이제 몇 번씩이나 집에서 파티가 열어지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아코디언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라피나 할머니의 경우에는 평균 16시간을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라피나 할머니의 경우는 노동과 여가가 구분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라피나 할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일들은 제게 만족을 줍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동물들과 함께 있는 것, 나는 모든 것들과 이야기를 한답니다. 꽃, 나무, 새, 그리고 동물들 모두와 말이죠. 매일같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상쾌하고 행복한 기분에 젖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하더라도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뭐 TV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삶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이 최적 경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사례입니다. 그 칙센트 미하이는 그 연령대에 따른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같은 연령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래 세대도 이러한 어떤 행복한 일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증손자에 해당되는 그 아래 세대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적게 일하고 많이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세대 간의 어떠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세라피나 할머니의 경우가 환희의 원천인 그러한 일, 노동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담의 저주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땀 흘리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노동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담의 저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만리장성 노동자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겠죠. 만리장성은 6,700km에 해당되는 달에 가서 봐도 보인다는 인류의 그러한 유물이죠. 이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침략을 방어하기도 했고 경제와 문화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동원된 백성들의 고충은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축소된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당시 이제 전국의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이었고 남자 노동력은 한 5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동원된 남자 노동력의 30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 남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투입돼서 이 만리장성은 지혜와 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나갔죠.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오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라고 했던가? 가보면 알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 속에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있고 한 부류의 영광을 위해 만인의 애절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위대한 만리장성의 애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그러한 건축물을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이 아담의 저주인 그러한 최악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 속에서 이렇게 플로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프스 산의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시카고에 있는 용접공 그리고 옛날 포종해오라는 그러한 장자의 책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포종에 소잡는 그러한 기술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플로우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시카고 노동자인 조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60대 초반인데요. 용접공 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조, 60대 초반, 시카고에 있는 그러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조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조가 일하는 작업 환경은 거대한 경납고처럼 그리고 아주 어두웠고요. 무수한 불꽃이 튀는 그런 곳입니다. 몇 톤씩 나가는 강철판들이 머리 위에 트랙에 매달려 움직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화물 열차에 차축에 용접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장 안은 여름이면 찜통이고 겨울이면 살을 내는 바람이 윙윙 불어대는 그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조는 여기서 3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승진하기를, 그래서 십장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용접공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죠. 남들보다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일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조는 공장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모두가 인정하기를 조는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조는 모든 작업에 완전히 숙달되어 있었고요. 모든 기계를 고칠 줄 알았습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엔진과 기구들을 다룰 수 있게 됐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릴 적부터 모든 종류의 기계들에 이제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군요. 우리 어머니가 토스트가 고장이 났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토스터인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나의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해를 해서 결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치곤 했는데요. 이것을 감정이입적 의윤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기계에다가 자기를 감정이입시켜서 자신이 마치 그 기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기계를 훑어보면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지금 고쳐야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계속 토스터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기계도 다 고치고 해부를 하고 수선을 해 갔습니다. 이 조는 새로운 발견이 주는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자기 목적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이 우리가 이제 그 장자의 책에 나오는 양나라 문해군 시대에 문해군의 요리사였죠. 포종이라는 사람은 아주 소 잡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포종은 문해군 앞에서 이제 소를 잡는데 마치 그것이 춤인 것처럼 어떤 무곡을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완전한 리듬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유자재롭게 소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소를 잡을 때 손이 닿을 때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칼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문해군은 자신의 요리사가 일로부터 이러한 플로우죠. 를 찾아내는 것이 놀라워서 그 기술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정은 숙련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이고 이것은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위이위죠. 우리가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가 무위이위입니다. 탐이 없이 하는 도리죠. 전혀 어떤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일의 성취를 해내는 것. 그 경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포정이 그러한 일을 해냈는데, 이 칙센트 미하이는 이 포정의 유라는 것이 바로 본인이 얘기하는 걸 플로우와 같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라는 것, 네. 자, 유라는 것은 이게 노을유가 되겠는데요. 네. 노을유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목적적 경험이다. 유라는 거, 노을유라는 거. 소의 구석구석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능숙하게 소를 자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수다, 장인이다, 거장이다 할 때 이러한 얘기를 쓰죠.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과 직관을 쫓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유의 신비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떤 초인간적인 대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에 있는 행동의 기회로 점차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시켜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라는 것, 우리가 이제 한자로 노을유가 되겠는데, 직센트 미하에는 이것을 도를 따르는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또 웬들링이 되겠죠. 방랑. Walking without touching ground라는 것은 땅을 밟지 않고 걷기. Swimming, 수영하기. Flying, 날기. Flowing, 흐르기. 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포정해오에 나오는 포정의 그 소잡는 기술은 그 유인데 유는 결국은 플로우라는 것이죠. 몰입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기 목적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wandering, 또 walking without touching ground, swimming, flying, flowing 이러한 것들은 공기, 땅, 물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마음 가는 대로 고정과 고착됨이 없이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이것이 유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가 되려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고 최고의 경지를 도달하려면 주의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일 속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 알프스 산맥의 할머니, 그리고 포정, 그리고 용적금 조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셋 다 아주 고된 일을 합니다. 매력적이지도 못하죠,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다, 용접공이다, 소 잡는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아주 그 최저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로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고되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별 의미가 없는 일로만 보이는 직업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일을
창조적인 복합적인 활동으로 변화시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 사람은 같은 일에서도 다른 사람은 절대 찾지 못하는 어떤 행동의 기회를 파악을 한 것이죠. 이 할머니의 경우 이 일 자체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일로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조의 경우 감정이입, 기계에 자기 감정이입을 해서 의인화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쓰면서 하나씩 둘씩 문제 해결을 해 나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나죠. 호정의 경우 소의 구석구석을 다 관찰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다루는 이 노동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도의 경지까지 간 것이죠.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온통 신경을 집중시키고요. 완전히 자신을 몰입하게 되니까 행복감과 능률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아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노동 자체가 아주 즐거운 일이 되죠. 즐거운 일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그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됐던 이 일들이 이제는 자기가 마치 선택을 한 것처럼, 내가 여기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러한 굉장한 자속감,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일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하는 것보다 여가할 때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지만 실은 결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칙센트 미하이가 100여 명이 넘는 남녀 다양한 직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삐삐를 착용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8번씩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게 된 사람이 받으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100여 명의 분 중에 33%가 플로우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플로우 경험을 자주 했던 사람들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하고 활동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동기가 풍부하다라고,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상했던 것인데, 이 실험팀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여가를 즐길 때보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플로우 경험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54%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플로우를 느꼈다면, 여가를 즐길 때 플로우를 느꼈다는 사람은 18%였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을 할 때 훨씬 더 몰입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지겹다라는, 그래서 여가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동기를 결정짓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고 나를 구속하고 있고 죽지 못해 일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때도 몰입하지 못하고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가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충족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가 시간을 줬더니 뭘 하면서 여가를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쓰면서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가도 아닌, 휴식이 아닌 그러한 어리석음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일에 대한 역설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 현장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경영진들은 생산성, 성과 중심의 그러한 결과에 최우선에 관심을 두고, 또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보상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업의 보장, 이런 걸 최우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하고는 안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플로우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일에 즐거움을 갖고 몰입을 해서 그 일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노동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본다면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러한 동기부여를, 자기 목적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노동 생산성도 향상되죠. 능률의 극대화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두 영역이, 이 경영진의 영역도 노동조합의 영역도 한결같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해야 하는 일 즐겁게 하자. 이것이 이제 이 칙센트 미하이가 들려주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일을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플로우를 경험하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사원들, 건축 현장 노동자들, 외과 의사들, 간병사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차피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대한 관찰을 하고 집중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매뉴얼을 가질 수 있다면 일이 창조적이 되죠. 일과 나, 일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일 끝내고 나는 내가 원하는 여가를 즐겨야 되지가 아니라 일 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또 여가 속에서도 즐거움을 갖는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즐겁죠. 2배로 즐거워집니다. 일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라. 다들 나는 소중하죠. 그렇다면 나와 하나인 일도 소중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려면 용적공 조의 경우 우리의 포증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발달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평소에 주의 집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일에서 플로우를 찾는 팁,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한 마음가짐, 일에서 플로우 찾는 방법론, 주의 집중력 기르기, 이것이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마음가짐, 첫 번째 세부 항목으로는 일터는 플로우 경험의 기회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에서 플로우 찾는 방법론. 첫 번째가 관찰하고 집중하자. 두 번째가 스스로 발견, 개발한 것들, 그 느낌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아주 좋은 지식의 보고가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조의 경우처럼 감정이입적인 그러한 의인화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새로운 도전을 하면 굉장히 즐거움을 주게 되죠. 세 번째, 주의 집중력 기르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식 집중하기, 명상, 그러한 집중력 훈련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시는 게 좋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나의 동굴 명상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이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균력 집중하는 나의 동굴 명상이죠. 이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든 사무실에든 병실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우리가 바로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나의 동굴이 있는 것이죠. 동굴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잠시 나의 동굴에 머물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할 때는 들숨이라고 집중하고 날숨 할 때는 날숨이라고 집중하면서 하십시오. 들숨, 날숨.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들숨,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 호흡을 하고 있으면 몸에 어떠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게 상쾌감이든지 어떤 몸의 전율이든지 그런 느낌,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몸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숨, 날숨 호흡을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동굴 명상인데요.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네. 많은 에너지 장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집중시키는 그러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죠. 다음 시간에는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